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논증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역 논증하고 이제 귀납 논증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연역 귀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안내해드린 그 안내문을 보면 논증은 그것이 전제들이 만약에 참이라면 결론을 결정적으로 지지하는가, 부분적으로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즉 지지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으로 분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 제가 가로치고 만약 참이라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논증이 연역이냐 귀납이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요, 다시 말해서 다음 명제들 중에, 다음 논증들 중에 지지관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지관계를 보고 연역인지 귀납인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역 귀납을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그 지지관계에 의거해서인데, 이것은 그 논리적 사고에서 특히 이제 이게 타당과 부당 또는 뭐 귀납으로 얘기하면 뭐 합당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논리적 사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전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안점 두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어떤 것이 연역이고 어떤 것이 그 귀납인지 그 논증 유형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논증이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이 지지관계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하나 그냥 이렇게 읽어 드릴 텐데, 이 돌은 누구의 것인가? 이것은 그 논증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러한 이제 일종의 이제 가상적인 시나리오인데요. 태초에 우리 선조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리 지르고 몸싸움을 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방법을 이러한 힘에서 말로 바꾸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여러분 사실 논증의 탄생이거든요. 사실 비이성적인 힘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에 호소하는 방법에서 이제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물리적 힘이 아니라 말로 전환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문화적 진보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돌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누군가 내 거다 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 그는 당장 달려들어 상대방을 칼로 찌를 수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왜라고 묻는다. 물리적인 맞대응 대신에 말로 바꾼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 자기 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역시 내가 찾아낸 거야 라고 이유를 제시한다. 상대방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또는 돌로 상대방을 내려찍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순간은 상대방의 주장과 이유에 수긍하는 순간이다. 좋아, 너 가져. 한 대 후려갈겨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타당한 이유로 문제를 해결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논증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대화가 만들어지고 합리성을 공유한 최초의 인류가 탄생한 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좀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인간이 18세기 계몽주의를 지나서 뭐 19세기 허무주의, 20세기, 21세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지금도 여전히 혼재돼 있죠. 말로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이유를 댐으로써 말로 어떤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솔직하게 자신의 어떤 뭐 자신이 틀렸다라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경우들보다도 오히려 전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위 뭐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의 어거지 또는 가짜 뉴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해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BLM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답니다. 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명천지에 얘기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인종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 동남아시아에 온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소문이 퍼져 있지만 한국 사회가 대단히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뭐 백의 민족이니 단일 민족이니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배제와 차별, 네, 이런 것들이 심하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방인들, 유학생들, 이런 분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 너무 잘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누군 그러겠죠. 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 여기 이제 이러한 논증의 탄생,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바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리적인 힘, 무력, 폭력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 그게 바로 이제 논증의 탄생이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들고 나올 것이냐 그러면 부정선거를 들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제 뭐 9월 13일부터인가요? 워싱턴 DC에서 예전처럼, 네, 옛날에 점령하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키파이 운동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서도 도시 서울 도시에서 도심 집회에서도 나왔지만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떨어지면 부정선거예요. 그리고 뭐 붙으면 이제 공명선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서로의 뭐 이해관계 때문에 합종 연행하는 그러한 또 집단들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 근거들을 따져보고 또 근거들의 증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주장만 듣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런 음모론에 빠져서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죠. 사실 우리의 이러한 어떤 비판적 사고, 그리고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 작업, 결국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런 사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진짜 몸부림을,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 2절을 볼 텐데, 연역과 귀납이죠. 우선 여러분, 제가 이 연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책의 39쪽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연역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논증에 2종류가 있었죠. 연역하고 귀납이 있고, 그리고 연역에 또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귀납엔 4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다룰 겁니다만,
이 연역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 논리학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책에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의 몇 문제가 이렇게 그 뭐 오지선다 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위 그 정언적 3단 논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카테고리컬 실로지즘이라고 그러죠. 예, 실로기스무스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실로기스무스. 이게 이제 3단 논법이라는 뜻이에요. 예, 단이 3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아니,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게 정언 3단 논증의 아주 기본 형태예요. 예. 대전제, 소전제,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러한 정언 3단 논증, 우리가 이걸 갖다 줄여서 그냥 정언 논리라고도 해요. 정언 논리.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명제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언 논리하고 명제 논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 정언 논리라고 하는 것은 명제 내 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언 논리의 기본적인 명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정언 명제라고 그러는데 뭐 S는 P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듯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언 명제라고 해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명제에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있고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뭐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따져 봐야 되겠지만 이 지금 뭐 주어 개념 그다음에 수로 개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예. 제가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어 개념하고 수로 개념이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양화사도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러한 외연의 여기에서 말하는 외연이 모든 개체를 다 포함하냐 그러지 않느냐 이 함축 관계를 따져서 예, 이거 이제 주연 부주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이것만 들어만 놓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명제 있지 않습니까? 참과 거짓을 진리값으로 갖는 그러한 문장을 명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제 내에서의 계산이에요. 예. 명제 내에서의 계산. 이 지금 주어 개념하고 수로 개념의 이 함축 관계를 가지고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명제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명제와 명제 간 계산이라고 그래요. 예. 조금 이따 이제 얘도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역 논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수로 논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수로 논리라고 하는 것은 정언 논리 플러스 명제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는 정언 논리는 하지 않고 우리는 명제 논리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그리고 수로 논리라고 하는 것은 전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공.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현대 기호 논리학이다 그러면은 요 명제 논리부터 수로 논리 다 여러분들이 근데 기호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역 논증에는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명제 논리만 다루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납이 있는데 이 귀납 논증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4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서 나오는 것은 우선은 이제 귀납적 일반화 논증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 3단 논증이 있고 유비 논증, 인과 논증에서 우리는 4가지를 배워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연역 논증에서는 명제 논증만 배우고 명제 논리만 배우고 귀납 논증에서는 이렇게 4가지를 앞으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연역과 귀납과 연역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분류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루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한테 조금
이런 게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들어두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그럴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더 깊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일단 우리가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소위 연역 논증의 한 그 부류인 정언 3단 논증이라는 거, 정언 3단 논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귀납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히라버로는 오르가논이라고 그래요. 오르가논. 올겐 있잖아요. 올겐 여러분. 예. 뭐 슈바이처 박사는 아주 엄청난 올게니스트였죠. 예. 뭐 이 사람만 그런지 않고 사실은 이제 여기 그 전에 이 바로크 시대로 가보면은요. 예. 그때 이제 그 디미트리 북스테 후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 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바로크 음악가들 중에 뭐 텔레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바흐보다도 사실은 북스테 후대가 당시에는 훨씬 더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올갱 그러면은 이제 바흐의 음악을 제일 치지 않습니까? 뭐 토카타임 푸가 막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게 오르간이에요. 오르간이 뭐 도구나 수단이라는 뜻인데, 왜 우리가 이거를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오르가논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 속을 지나고 나면 뭔가 지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오르가논이에요. 히라보로는. 라틴어로는 오르가눔 그래요. 오르가눔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여하튼 간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오르가논이라고 하는 이런 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게 논리학 저서를 전부 망라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오르가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범주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명제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론 전서 후서가 있는데, 분석론 전서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역 논리학 있잖아요. 이 중에서 특히 정언 논리. 그게 이제 분석론 전서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또 그 분석론 후서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피스트적 논박이라고 하는데 오류론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또 변증론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문이에요. 이 플라톤과 달리 이 사람은 이 논문 형식의 글을 쓴 사람입니다. 계속 쓰고서 고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이런 오르가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 논리학인데, 이 사람의 전통 논리학은 뭐냐 그러면은 연역 논리예요. 연역 논리. 그것을 이제 우리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조금 있다 이제 문제 삼는 건데, 일단 우리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언 3단 논법, 즉 정언 논증.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언 논증의 기본적인 단위는 뭐냐 그러면은 이 개념인데, 정언 명제의 기본 단위는 개념이에요. 명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명사, 수로 명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들었던 예를 보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요게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 그러면은 정언 명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언 논증이죠. 그런데 순서는 대전제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소전제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반드시 대전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전제가 나오게 해야만 나중에 우리가 식격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 대전제, 소전제는 어떻게 찾냐 그러면은 결론을 봐야 돼요. 결론에서 주어 개념이 나오는 게 소전제고 수로 개념이 나오는 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죽는다가 어디 나옵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여기 나오죠. 이게 대전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어 개념 소크라테스는 소전제에 나오죠. 예, 이게 소전제예요. 예, 그러니까 주어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언 명제는 앞에 맨 앞에 양화사라고 그래서 퀀티파이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S는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S는이 나와요. 이 양화사예요. 그렇죠. 예. 전부를 말하거나 일부를 말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주어 개념에 모든 S는 어떤 S는 이래. 이 양화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어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S는 P이다 그랬으니까 이 P는 수러 개념이죠. 이다나 아니다가 또 나와요. 뒤에 긍정이나 부정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개사라고 그래요. 여의로 씁니다. 코플라라고 그럽니다. 이거. 예. 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몇 가지의 정언 명제가 나올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지만 모든 S는 P이다. 또는 모든 S는 P가 아니다. 어떤 S는 P이다. 어떤 S도 P가 아니다 라고 해서 4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 A 명제, E 명제, I 명제, O 명제라고 그래요. A 명제, I 명제는 아피르모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긍정한다라고 하는 데서 가져와가지고 이거 다 이다예요. 그리고 네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명제, 오 명제는 나는 부정한다에 그것을 따왔어. 모음을 따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예요. 그래서 A, E, I, O 이래가지고 이 대당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A 명제, 뭐 전칭 긍정,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E 명제, 전칭 부정,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눠 놓죠. 그러다가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정언 3단 논법의 아주 기본적인 예인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서 뭐든 이든 뭐든 사람하고 또 소전제 사람이 있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중명사라고 그래요. 매개 개념이에요. 매개 개념.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M으로 써요. 그리고 수로는 P로 씁니다. 프레디케이트. 그래서 MP 주어는 S죠. subject. SM 그러므로 SP 딱딱딱 3단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서 지금 M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격이라 그래요. 4가지 격이 있거든요. 이거 일격, 요게 M이 이쪽에 있으면은 2격, 또 이쪽에 앞쪽으로 있으면 3격, 이렇게 가면은 4격. 이래가지고 격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정언 명제는 모든 S는 P이다라고 하는 A 명제예요. 그래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 AAA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명사의 위치를 따져서 우리는 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AA식의 일격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무조건 타당한 정언 논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때 타당하고 어느 때 부당하냐라고 하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중명사 뭐 부주연의 오류라든가 그 대명사 부당주연의 오류, 소명사 부당주연의 오류 뭐 이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으로 이것의 타당 부당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3개를 그려서 그걸 통해서 그 대전제 소전제를 그렸는데 결론이 거기에 있냐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따져보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언 논리라고 그래요. 뭐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은요 그렇게 아주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치른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루진 않지만 여하튼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우리 책으로 와볼게요, 여러분. 우리 책으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구나 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인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논리학을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에 관한 학문이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봤죠. 이게 이제 올바른 추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심리학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심리학은 사고의 사실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이고, 이것은 사고의 사실적 영역, 사고의 규범적 영역. 그래서 그 사고의 윤리학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논증에는 연역과 귀납, 이렇게 연역과 귀납. 연역은 뭐냐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밖으로 끌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어원 분석을 좀 해놨는데, 여기부터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넘버링을 해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정의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 연역은요, 전제 안에 있는 내용을 밖으로 끌어내어 결론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전제 안에 들어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도 지금 방금 전에 봤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 전제 안에 들어있는 거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죽는다는 거죠. 결론으로 삼는. 따라서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이미 들어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연역 논증의 특징인데 비확장성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것 때문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날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게 없어요. 전제에 있는 내용을 그냥 명확하게 할 뿐이에요. 결론은 다 전제에 있는 거예요. 비확장성. 한마디로 연역이란 결론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전제들로부터 결론은 반드시 결정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논증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라 하느냐 그러면 논리적 필연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역 논증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비확장성과 논리적 필연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전제에 있는 내용을 결론에 명확히 할 뿐이지 새로운 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여기 영의로 나왔지만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언 논증을 여기서 이제 살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6쪽으로 가보면 따라서 다음에 4번입니다.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제를 받아들여요. 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인다고 하면 결론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인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왜? 전제의 결론 다 들어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제를 받아들인다는 건 결론도 받아들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은 전제가 참이라는 결론이 거짓일 수 없는 형태의 논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전제가 참인데 결론을 거짓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순이에요. 비일관성이죠. 그게 바로 연역 논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연역 논증에서는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 논증, 논리적 필연성을 갖고 있는 논증이 있고 그렇지 않은 논증이 있는데, 반드시 도출되는 논증을 연역적으로 올바른 논증이라고 해요. 올바른 논증이라고 합니다. 이 수식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논증을 우리가 잘못된 논증 그래요. correct, incorrect 그래요. 이건 어디서만 쓰여요? 연역에만 쓰여요. 그러니까 연역 논증은요, 올바른 논증이거나 잘못된 논증이거나, 또는 이걸 정확하게 좀 더 얘기하면 그릇된 논증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논증이거나 그릇된 논증이거나, 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타당한 논증, 올바른 논증은 또 타당한 논증이라고도 하고, 이 그릇된 논증은 부당한 논증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아실 수가 있죠. 연역 논증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반드시 나오거나 아니거나.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올바른 논증이거나 타당한 논증이거나, 아니면 그릇된 논증이거나
부당한 논증이거나 이 둘 중 안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정도가 없어요. 확률이 없어요. 등급이 없어요. 그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이제 귀납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 예를 한번 볼게요. 오늘 비가 오면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는다. 오늘 비가 왔다. 따라서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는다.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죠.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와요. 왜? 비가 오면 앞마당 땅이 젖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젖죠. 예. 전제에 이미 결론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결론을 해서 명확히 할 뿐이에요. 만일에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결론을 거부한다? 모순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오늘 비가 오면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는다 그랬어요.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젖었대요. 따라서 오늘 비가 왔다? 아니죠. 여러분 전제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도출됩니까? 앞마당 땅이 젖은 이유가 비가 와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젖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나오지만 잔디밭에 물 줬더니 흘러서 젖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릇된 논증, 연역적으로 그릇된 논증. 사실 이거 귀납 논증인 거예요. 예. 귀납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부당한 논증 중에서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우리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논증이 귀납 논증이에요. 예, 귀납.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면 1번은 논리학에서 이걸 갖다 전권 긍정 논증. 우리가 이제 뒤에서 타당한 연역 논증, 부당한 연역 논증의 형식을 배울 겁니다. 그때 되면 이걸 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모두스 포넌스라 그래가지고 전권 긍정 논증이고 이것은 타당한 논증이에요. 연역적으로 올바른 논증이고 2번은 뭐냐 그러면 후권 긍정의 오류 그래가지고 연역적으로 그릇된 논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논증은 뒤에서 논의할 타당성하고 이게 34쪽이거든요. 타당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연역이냐 귀납이냐 라고 하는 논의는요. 비판적 사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논리적 사고, 형식만 보는 겁니다. 참이라고 했을 때 따라 나오냐 안 따라 나오냐만 보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귀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 귀납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작 전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 히라보로는 오르가논, 라틴어로는 오르가눔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르가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중세를 지나왔어요. 예. 르네상스 시기를 또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연역 논리학이라는 거, 즉 정언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비확장성이에요. 즉 전제들에 있는 내용을 결론에서 명확히 할 뿐이지 새로운 어떤 지식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예.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노붐 오르가눔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1620년도에 이거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기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신기관. 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신기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 본래 이 책의 처음 표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학의 배라고 하는 것이 저 지브롤터 해협 있죠. 그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중해로부터 어디로 나갑니까? 대서양으로 나가는 그런 과학의 배가 막 나가고 있어요. 그런 표지가 있거든요. 즉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과학의 한계죠. 예. 사실 이 연역 논리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식의 새로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서양으로, 즉 새로운 어떤 과학 방법론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그 새로운 과학 방법론이 뭐냐? 그래서 얘기한 게 노붐 오르가눔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신기관,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의 전통 논리학에 대한 도전이죠. 이걸로는 안 된다. 예. 연역 논리학으로, 즉 정언 논증으로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주장했던 과학 방법론이 뭡니까? 바로 귀납 논증이에요. 예, 귀납 추리. 예.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신기관에서 1권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상론 있잖아요. 우상론. 편견이죠. 이돌라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 편견이 나와요. 그리고 2권에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설을 정립하고 또 가설을 검증해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폐기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어떤 실험의 방법을 이 사람이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중세의 자연학을 피지카라고 합니다. 이 피지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라고 하는 피지카가 있어요. 그때 자연학이라고 하다가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와서 뭐라고 바뀌냐 그러면 자연 철학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데카르트라든가 라이프니츠라든가 갈릴레오라든가 다 자연 철학자들이에요. 19세기에 오면서 16, 17, 18에 19세기에 와서 드디어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이란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피지카에서 자연 철학에서 그 다음에 과학으로 옵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17세기에 여러분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양 근대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과학의 피크였죠. 17세기는 서양에서 17세기는 과학 혁명의 시기인데 사실은 과학 대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너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예. 여러분 16세기에는 천문학 혁명이 일어났죠. 예. 이제는 지구가 돌아요. 예. 태양 중심설. 사실 태양은 중심이 아니죠. 지금도 확장되니까. 여하튼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는 천문학에서 지상까지 내려오면서 역학혁명이 나와요. 17세기에. 예. 완전히 이게 진짜 그 세계관이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고중세까지만 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목적론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눈이 보기 위해 있습니까? 있어서 보는 겁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보기 위해서 눈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론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은 다 목적론이죠. 그런데 근대는 뭡니까? 예. 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본다는 거예요. 기계론이죠. 그래서 목적론에서 기계론으로 넘어옵니다. 이 엄청난 이 문화적 막 변화예요. 이런 것들이. 예. 그러면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1620년도에 벌써 그런 걸 선취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 다음에 과학 실험을 통해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자. 이제 과학 방법론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으면 다윈의 진화론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윈 자신이 베이컨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진짜 이게 파이오니아죠. 여러분 이게 영국의 이 과학 철학자인데 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17세기를 천재의 세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천재의 세기를 처음 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표 저작이 뭐냐 그러면 바로 제가 보여드렸던 노붐 오르가눔 이거죠.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대한 도전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탁상공론하지 말고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용 후생의 길을 가자 라고 하는 주장을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거예요. 예. 놀랍죠 여러분. 뭐 우상론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 여러분 그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종족의 우상이 있어요.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인류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편견이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이 편견인 거고, 그게 바로 종족의 우상이고, 동굴의 우상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마다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굴의 우상은 사실은
이 플라톤의 국가편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건 실제로 프란시스 베이컨이 자기가 얘기한 겁니다. 가져왔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장의 우상이 있는데, 지금도 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편견들이 있어요. 이런 우상들 다 깨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극장의 우상이 있어요. 이 극장의 우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동안의 전통으로 내려왔던, 한마디로 이제 권위로 내려왔던 철학, 학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 극장에서 연극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화 같은 거, 연극 같은 거, 그건 뭐냐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냥 권위로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엉터리 철학들이다.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관찰과 실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러한 과학 철학이 정작 뭐 17세기, 18세기 이럴 때는 쓰이질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전통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수학적인 표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비교적 최근에 와서 현대에 와서는 엄청난 실험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어떤 가설을 정립하고 그걸 검증하는 것.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제서야 이 베이컨이 얘기했던 그 과학 철학, 과학 정신이 베이컨의 과학 정신이 드디어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도 베이컨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연구 지원을 받으면서 과학자들이 거기에서 외부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연구만 하는 그런 협회가 필요하다. 솔로몬의 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생겼죠, 여러분. 뭐 영국 왕립학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서도 과학자들이 어떤 기업이라든가 정부로부터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을 받지 않잖아요. 그럼 연구를 못 해요. 여러분 뭐 지놈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빅사이언스라고 그러죠. 이거 뭐 한두 푼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입김도 들어가가지고 기업체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돈을 또 가져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맞춰줘야죠. 마사지를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어떤 민주적 시민의 감시 체계를 가동해야만 부정과 부패 내지는 엄청난 인류의 재앙을 막을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뭐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가습기 살균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옥시 과학자들이 모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연구비 양심을 팔아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자, 우리 귀납으로 다시 와볼게요, 그럼. 귀납은 뭐냐, 그러면, 귀납의, 이게 연역의 우리가 특징을 받고, 그 다음에 귀납의 특징을 보는데, 이 지지 관계 보는 겁니다. 전제에서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데, 이 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건데, 귀납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전제에 있었던 내용들을 결론에 해당하는 하나의 내용 안으로 끌어들어가는 형태의 논증이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전제가 결론 내용의 일부에 해당할 뿐 결론 내용 전부를 의미하지는 않는 그러한 논증에 해당한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확장출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 연역은 어땠습니까? 비확장성이죠. 귀납은 확장성이에요.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논리적 비약, 껑충 뛰어오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주어진 전제들을 넘어선 내용을 결론으로 끌어내는 형태의 바로 이러한 논증이라는 거죠. 전제에 없는 내용이 결론에 나옵니다. 또 하나, 전제가 모두 참일지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적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납 논증의 대표적인 예가 까마귀 아닐까요? 모든 까마귀는 검다 그랬는데 사실상 뭐 우리 집 까마귀도 검고 옆집 까마귀도 검고 그 옆집 까마귀도 검고 그러므로 세상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전제로부터 이 결론이 과연 논리적 필연성으로 따라오냐, 반드시 참이냐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알비노 까마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흑고니 있잖아요. 흑고니.
블랙스완, 주식 용어이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다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있는데 그 러셀이 들었던 예가 있습니다. 철학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러셀의 이 닭은 철학적 닭이에요. 주인이 매일같이 모이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인이 나한테 모이를 갖다 줄 것이다. 내일도 갖다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튿날 이 목을 비틀어서 잡아먹었단 말이죠. 예. 바로 이러한 논리적 개연성이 이런 귀납 논증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귀납 논증은 연역 논증처럼 무슨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있는 거예요. 등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능성하고 개연성의 차이는 구분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개연적이다, 프라바블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확률이 높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뭐 이렇게 쓰다 보면 maybe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maybe는요 0.1%만 돼도 maybe예요. 굉장히 넓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maybe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개연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이 probable이라는 건 상당한 진리치를 갖고 있어요. 상당한 진리치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명확하게 여기 정리가 나오는데 연역은 전제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지지해 준다. 지지관계에서. 이 지지관계가 필연성이 논리적 필연성. 그런데 그 전제가 참이라는 결론 반드시 참이죠. 근데 귀납은요 전제가 결론을 probably, 뭐 usually, 뭐 likely, 뭐 highly likely, almost always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을 쓰는데 뭐 개연적으로 지지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귀납 논증에 붙는 그러한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여기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연역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올바른 논증과 타당한 논증, 그 다음에 그릇된 논증과 부당한 논증이라고 하는 건 연역 논증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 귀납 논증에서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전제가 얼마나 결론을 강하게 뒷받침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충분히 하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좋은 논증이고, 불충분하게 지지하냐 그러면 나쁜 논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더 강한 논증, 더 약한 논증 뭐 이런 식으로 논증의 강도도 표현하고, 좋은가 나쁜은 더 좋은 또는 더 나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논증을 갖다가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보면은 이 연역 논증에서 이 지지관계를 얘기할 때는 타당 부당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귀납에 오면은 보통은 우리가 강도라고 그래요. 강도. 어느 정도로 지지하느냐 전제가 결론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게 전제들이 실제로 참이냐라고 했을 때 연역에서는 제가 이제 그 나중에 표로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는데 건전성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참이냐 거짓이냐 얘기할 때 건전성이 있는데 그것이 귀납에 오면은 설득력이 돼요. 아무래도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이면 그만큼 설득력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번하고 4번을 보시면 어느 논증이 더 강한 논증이고 더 좋은 논증인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4번이 3번보다 더 좋은 논증이고 3번은 더 나쁜 논증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입증 사례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었다라고 하는 전제삼이 들어있기 때문에 3번보다는 4번이 더 좋은 논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그 29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전제가 결론을 비교적 잘 지지해 줄 경우 그 논증을 좋은 논증이라고 표현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나쁜 논증이라고 표현한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에서 특히 연역 논증의 경우에는 타당성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귀납 논증에서는 합당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걸 또는 강도라고도 해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 연역 논증처럼 이 타당성, 부당성 이렇게 되지가 않고 여기에서는 등급이나 어떤 확률적인 논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원형 논증에 준해서 그냥 타당, 부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굳이 우리가 구분하면 이제 합당성이라고 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말씀들을 한 번씩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어떤 굉장히 굉장히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를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더 나은, 더 좋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지 중에서 올바른 선택이 있고 또는 더 나은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그러면 또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냐.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불행해지진 않아요. 근데 더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존경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진짜 태극기 부대로 가질 않나, 변절을 넘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치매가 왔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끝까지 자신의 올곧은 처음에 주장했던 젊은 열정, 물론 미숙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가치관이라는 게 그냥 집에 가구 바꾸듯이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뭔가를 선택을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계속하면 그 삶을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추하게 늙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다가 한 번씩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또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다 보면요, 목사가 아니고요, 정치인이 정치꾼이 돼버려요. 교수도 교수가 아니에요. 그냥 교수의 탈을 쓴 그냥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직장인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몇 번 선택하다 보면은 그러한 어떤 인간의 심리적 장애물들을 자꾸 넘어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가 있어요. 늦었죠, 그때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어떤 중차대한 선택을 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고, 문제를 한 3개 정도 풀고 오늘은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 30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30쪽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연습 문제 제가 1번만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 1번은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그냥 여러분하고 그냥 먼저 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미리 좀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음 논증이 연역인지 귀납인지를 점검해라 그랬는데, 연역 귀납은 무엇으로 정하냐 그러면은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지관계. 그러니까 논리적인 필연성이냐 논리적 개연성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1번을 보면 우리 등산 동호회 회원은 모두 8명이다. 그러므로 우리 동호회원 중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이 적어도 2명은 된다. 그런 결론이 반드시 논리적인 필연성으로서 따라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전제로부터 결론이. 여러분 이거 등산회원은 8명이에요. 요일은 몇 요일입니까? 7일이죠. 그러면 한 사람 남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n 플러스 1의 물건을 n 개의 상자 속에 넣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상자 속에는 두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피저널 그 프린서플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비둘기집 원리라고 그러죠. 비둘기가 10마리인데 비둘기집은 9개인데 그럼 한 곳에는 2마리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은 뭐냐 그러면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참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참일 개연성이 높은 겁니까? 이것은 참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수학이에요, 수학 여러분. 여러분 연역 논증은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수학이에요. 우리가 연역 논증은 수학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이라든가 뭐 또는 사회과학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과학에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으로 가볼까요? 올림픽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사람만이 역도의 1인자이다. 이게 전제 1이라고 해요. 그런데 장미라는 이번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전제 2예요. 그러므로 장미라는 역도의 1인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이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냐 아니면 개연적으로 따라 나오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일단 멈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거에 5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간에. 왜냐하면 이거 그만큼 시간을 쓸 만큼 굉장히 좋은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풀므로써 연역 귀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2번, 3번은 특히 그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잠깐 멈췄다가 생각하시고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아마 이것을 갖다가 이것은 귀납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장미란 선수가 이번 올림픽 대회에는 출전 안 했지만 장미란이 어떤 선수인데 내가 알고 있는 장미란이 절대 아니지. 이것은 역도의 1인자인데 이 사람이 이거는 전제들을 받아들이다 하더라도 그다음 이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귀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저도 고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설명을 제일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연구 끝에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상당히 대단한 역도 선수를 알게 됐어요. 좀 오래됐어요. 여러분 리디아 발렌틴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페인의 이 86년생이고 165cm에 74kg. 이분 이제 여자 역사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저기 역도 대회에 나와서 뭐 메달도 많이 따고 그리고 정말 관리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장수했던 역도 선수로서 연습하는 어떤 그런 유튜브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지금은 은퇴했겠죠. 지금은 요즘엔 대회에서 못 봤는데 정말 이 선수는 너무 훌륭한 선수인 게 정말 이게 클린 앤 저크 스네치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 때 전혀 이렇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제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깔끔해요. 아주 대단한 연습도 많이 하고 정말 상당히 그리고 이제 들기 전에 이제 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아주 독특한 또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미란 선수를 리디아 발렌틴으로 우리가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리디아 발렌틴에 대해서. 이 역도 선수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번 대회에 출전 안 했대요.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함축은 뭐예요? 당연히 출전 안 했으니까 우승 못 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역도의 1인자 아니죠. 리디아 발렌틴은.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장미란 선수라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것은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적인 필연성이냐 개연성이냐만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비판적 사고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지금 타당성 여부를 묻는 거지 건전성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건전성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장미란이 어떤 선수인데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귀납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리디아 발렌틴을 넣으면 여러분은 이건 연역이에요. 예, 연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고, 하여튼 전제에 나와 있는 정보만 활용해야지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지식을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으로 가보죠. 오늘 아침 신문에 북아프리카의 리터 규모 9.0의 강진이 일어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음에 틀림없다 이래요. 이것도 여러분 잠깐 멈추면 놓으시고 생각해 보시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귀납일까요? 연역일까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이런 일 겪었어요. 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저 그때 학교에 있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랬더니 딱 나왔어요. 전원 구조. 천만다행이다 라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예.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요 사건일까요? 사고일까요? 예. 둘 다입니다. 예. 선박사고고 그 배는 떠서는 안 돼요. 폐기 처분돼야 될 배인데 예. 그거 사다가 예. 위법하게 개조해서 예. 그걸 다 허용했던 그런 법 개정들이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 사건이죠.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예,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사고이자 사건입니다.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건이라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도가 있었죠. 네, 보도가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오보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도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보일 수 있으니까. 만일에 여러분 여기 발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가 아니라 그냥 사망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이건 연역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잖아요. 네. 근데 그 보도가 보도 나오기만 하면 다 그냥 뭐 그게 팩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따져보시면 결국 3번이 귀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1, 2, 3번은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시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 해결하는 데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이게 역사적인 문제도 좀 살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항상 지지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갖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